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 세무회계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귀속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라든가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올해 2021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 공제 신고서와 더불어 당해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는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한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그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소득 공제라든가 월세액 세액 공제,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 공제과 관련된 이러한 주택 관련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 근로자도 19%에 해당되는 그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한다거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당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그 조세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거주자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자에 이제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액 계산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 공제라든가 세액 공제 등 그 공제 항목은 내국인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때 거주자로 보는 그 외국인 근로자는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앞서 살펴본 세대주, 세대원이 요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대주라든가 세대원을 요건으로 하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주택자금 소득공제, 그리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이러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택자금 소득공제라든가 월세액에 대한 그 세액공제는 올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본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며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와 그 밖이 대부분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는 당연히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에 해당하는 단일 세율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5년간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 연간 급여 총액에 단일 세율인 19%의 그 세율을 곱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비과세라든가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그 조세 혜택을 보시면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무려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그 세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은 산출세액의 70%, 그리고 2년간은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이제 거주자라든가 비거주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이 좀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그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0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그리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거주자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소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거주자와 그 비거주자의 그 구분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그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거소로 판정하는 경우에 이제 그 체류 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할 때 거주자로 판정을 하는데요. 이때 그 거소로 판정하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소를 둔 기간이 일과세 기간 동안 중에 18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180일 이상이라고 함은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그 기간을 이제 합쳐서 말을 하고요. 일시적인 출국 기간도 국내 거주 기간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소로 판정하는 그 이제 규정을 좀 보시면은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때 이제 직업을 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라든가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 승무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이때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100을 이제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러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이제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그 연말정산에 대한 그 세액 계산 방식은요. 첫 번째,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아까 두 번째,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당해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연말정산 이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1단계 총급여액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연간 근로소득 금액에서 자가운전 보조비,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그리고 국외 근로소득,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에 해당되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차감을 하시면 1단계인 총급여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1단계에서 산출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부터 1억 초과에 해당되는 그 총급여액의 그 범위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산출하셔가지고 1단계에서 산출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2단계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러한 2단계에서 산출된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등을 이제 차감을 하시면 3단계인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요. 2단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시면 3단계인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초과액을 당해 이제 근로소득금액에 이제 플러스를 시킵니다. 즉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에 종합한도 대상 공제 금액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을 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이제 플러스를 하면은 3단계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런 3단계에서 이제 산출된 과세 표준에 이제 산출세액을 이제 산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적용하는 세율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이제 누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부터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행 42%까지 해당되는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4단계 산출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4단계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에 기납 그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그 공제액을 차감을 하시면 5번째 단계 5단계인 결정세액이 이제 산출이 되는데요. 이때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5단계에서 산출된 결정세액에 마지막으로 매월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 징수된 세액인 기납부 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6번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납부세액이나 환급할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특례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에 대한 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이제 산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비과세 소득 중에 자가운전 보조비, 업무 관련 학자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그 사용자 부담분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그 보육수당 등에 대한 이 비과세 소득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그 연말정산 방법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1단계 총급여액 산정할 때 우리가 이런 비과세 소득은 연말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을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례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단일세율 19%를 적용을 할 때에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이런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플러스가 됩니다. 즉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1단계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하시고요. 2단계 단순합니다. 이러한 1단계에서 산출한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단일세율이죠. 19%에 해당되는 이 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산출세액, 산출세액이면서 결정세액입니다. 이런 2단계의 결정세액이 산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매월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 징수된 세액인 기납부 세액을 차감을 하시면은 납부할 세액이라든가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의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우리가 특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19%의 그 단일세율 적용을 이제 할지 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제임스는 2020년도에 ABC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연간 근로소득 금액은 2억. 많이 받았네요. 이 연간 근로소득 금액에는 비과세 소득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사항을 한번 볼까요? 본인 제임스 만 36세, 부인 제니 만 38세, 연상이네요.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볼까요? 국민연금 25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50만 원 납부했고요. 기납부 세액으로 간이세액표에 대한 우리 그 세액이 있었죠? 많이 냈습니다. 4,433만 4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제임스에 대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죠, 제임스.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했을 때와 그리고 단일세율인 19%를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방법이 이 납세자에게 유리한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방법을 산정을 했을 때, 자, 보시죠. 연간 근로소득 금액 아까 2억이 있었죠. 비과세 근로소득 500만원 뺍니다. 그래서 이제 총급여액 1억 9,500이 산정이 되고요. 근로소득 금액 공제, 우리가 아까 그 구간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를 이제 산출할 수 있잖아요. 1,665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을 하면 근로소득 금액 이제 1억 7,835만원이 이제 산정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인적공제라든가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등등등을 빼죠. 자, 300만원, 250만원, 자, 그 밖에 소득공제 150만원까지 다 뺐습니다. 빼면 과세 표준은 1억 7,135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1억 7,135만원에 우리가 누진율이죠. 아까 6%부터 42%에 해당되는 산출세 세율을 적용을 하시면 산출세액은 4,571만 3천원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우리가 50만원과 그 이제 우리가 그 세액하는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산정한 게 최대 50만원이잖아요. 맥시멈.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을 차감을 하면 결정세액은 4,521만 3천원입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우리가 간세액표에 대해서 원천 징수된 세액 4,433만 4천원을 차감을 하시면 차감 후에 징수할 세액은 어떻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제임스가 납부할 세액이 87만 9천원이 발생을 하네요. 다음은 19%의 그 단일세율 방법을 한번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관세액이 얼마나 더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금액 2억입니다. 아까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에는 이제 요거는 차감을 하지 않고 포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2억에다가
단일세율인 19%를 적용을 하면은 3,800만 원에 해당되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자 4,433만 4천 원을 차감을 하면 차감 후 이제 이때는 납부할세액이 발생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환급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633만 4천 원이 발생을 합니다. 두 세액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임스가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을 하느냐, 19%의 단일세율을 선택을 하느냐 그 방법을 봤을 때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19%의 그 단일세율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게 차감징수세액인 환급세액이죠. 많이 발생했어요. 세액 차이를 무려 보면은 이게 합치면 얼마입니까? 720여만 원이 넘겠네요. 이 정도의 세액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제임스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보다는 당연히 제임스 본인에게는 19%의 단일 특례세율을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상에서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국세청에 이제 보도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당의 내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외국인 근로자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